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가고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호랑이 기운으로 계획하신 모든 일 뜻대로 잘 풀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새해를 맞아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특집 2022 부동산 대전망, 1시간 동안 올해의 부동산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올해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다양한 부동산 관련 이슈들로 낱낱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부동산 시장 현황 분석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혼란스러운 2021년을 뒤로하고 새롭게 맞이한 2020년을 두고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의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일각에서는 현재 지금 급등한 집값을 버블이다라고 네. 하는 의견도 있고요. 네. 또 지난 10월 이후부터 집값 하락의 변곡점이 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변곡점은 아니고요. 네. 집값 하락의 대세도 아닙니다. 지난해 7월 달에 거래량이 4,701건이었어요. 11월 달에 1,721건이었고요. 12월 21일 기준으로 191건. 왜 이래 많이 줄었을까요? 이것은 그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줄기 시작한 겁니다. 공급량이 늘거나 수요가 줄어서 시장이 안정화된 게 아니고 규제에 의해서 그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15 이상짜리는 아직도 최고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하 규제 받는 것들에 대한 양극화, 소위 말하는 규제는 또 역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락하는 거 아닌가. 문제는 이제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버블은 사실이에요. 예. 이게 이제 가치와 가격을 따졌을 때 가치보다 가격이 높으면 일단 뭐 버블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제학적 이론으로 볼 때에는 91년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나 또는 그 95년도 홍콩의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의 상황을 보면 GDP 대비 집값 총액이 4배가 넘었어요. 다시 말하면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4배가 넘게 대출을 주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감당하기 못할 정도로 이제 버블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가치보다 가격이 높은 건 버블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뭐 상당히 그 버블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버블이 꺼지는 시작이냐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금년 1월, 2월 지나고 나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여야 후보가 극명한 그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또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뭐 뒤에서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세 하락은 아니다. 대세 하락은 아니다. 네. 버블은 맞지만 대세 하락은 아직은 아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 말에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는요. 네. 일단은 뭐 지방 부동산 그다음에 이제 GTX 과거에 이제 GTX 이슈 때문에 크게 올랐던 이런 거품이 많이 껴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락세를 받을 수 있을 망정 서울과 인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정을 받을지언정 사실 대세학기로 갈 수는 없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공급량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세 시장 불안이 있죠. 이번 연도 이제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썼던 물량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전세 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매매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정은 받을지언정 대세학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수님. 전반적으로 정상적이 아닌 듯한 가격 폭등이 있었습니다. 네. 긴 상승장이 지금 오래됐는데요.
이러했을 때 우리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상승 장면에서는 뭐 한번 물러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벌집 모형 이력이라고 있거든요. 허니콤 사이클 모델을 보면은 6단계가 있는데 이 상승 장세일 때는 한 번 물러나고 하락 장세일 때 당연히 안 사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정체 단계가 있어요. 정체 단계 때 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이 향후에 상승하는 국면을 돌아서거든요. 지금은 뭐 거의 정점에 와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그 달려들 매매할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지금은 이제 하락이 만약에 예상된다면 또 향후에 임대주택 그 기간이 끝나서 나오는 물량이나 정부가 뭐 양 후보가 250만을 공급했다고 하니까 그런 물량이 나온다는 가정하에라면 몇 년 사이에 이제 몸집을 줄이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나.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청약으로 가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데가 공공택지는 뭐 전부 적용하고 있고요. 민간택지도 322군데가 지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고주택 갈아타는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대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아까 고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정책의 변수가 이제 3월 달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관망세로 가는 게 맞고요.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재명 후보도 양도세 완화 얘기를 했지만 그 일단 뭐 정권 이후에 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면 그것도 역시 또 관망세로 가야 되는데 몸집을 줄인다 그러면은 이제 싼 가격부터 먼저 줄여야지 양도세가 적겠죠. 그리고 또 이 종합부동산세라 또 양도세 중간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점에서는 몸집을 줄이는 게 더 타당할 수 있어요. 지금은 상승 국면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락 국면은 더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체 국면에서 하락폭이 줄어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한 1, 2월 달까지 이 2달은 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몸집을 줄인다. 줄여서 우리 속칭 말하는 똘똘한 걸로 간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맞죠. 네. 우선 그 일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은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뭐 죄인 취급하듯이 중과세 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똘똘한 걸로 가야 되는데 똘똘한 것도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11억 이상 되면 나온단 말이죠. 재산세나 또는 이 재산세도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토지 표지 공시가는 이미 발표한 상태니까 3월 달에 가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 오를 겁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 다음 연도에 공시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세율은 그냥 있잖아요.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2020년도 금년도부터는 100%입니다. 그러면 점점 세액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똘똘한 채도 조심해야 돼요.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 그 정부의 규제가 양극화를 점점 더 해소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무주택자, 긴 상승장에 대처하는 방법, 무주택자는 청약으로, 일시적 1주택자나 다주택자 같은 관망세에 대한 그 개념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투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 매수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산에 대한 이제 매도 타임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일단 작년 12월 18일에 그 영국의 한 부동산 업체가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6개국 명목 기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이제 평균 상승률이 9.4%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이제는 3분기였고 2분기에는 9.2%였으니까 계속적으로 사실 계속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서라도 이런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승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상승세가 꺾이겠느냐라는 뭐 시장의 일각의 목소리는 사실 맞지는 않다.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가격 지수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물론 변수는 있겠죠. 오미크론에 대한 변수, 오미크론이 과연 어떤 변이로 인해서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크게 이런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조정기인망정, 사실 이제는 하락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때 이런 이슈도 챙겨가시면서 잘 잡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도부터 이제 물가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의해선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상승까지도 올해의 핵심 키워드로 볼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우선은 그 한 2주 전에 그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3월 말까지 끝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금리를 4번 올린답니다. 금년도에 3번 올린다는 얘기죠. 그럼 도합 7번 올립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인데요. 미국의 금리를 올해와 내년에 7번을 올린다면 우리는 8번 올리는 문제가 나와요. 미국보다 금리가 역전금리가 되면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금리가 올라가는 게 가장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클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큼 물가 상승이 뒤따라가거든요. 벌써부터 뭐 공급 요금부터 많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이 낙제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이것을 다주택자들은 또 이 조세정가처럼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그 금리가 올라가면 분명히 수익률은 떨어져서 부동산 시장에 낙제로 작용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대출 규제까지 가버리면 시장은 규제에 의한 안정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은 전부 규제 완화예요, 그죠? 그렇죠. 이랬던 기대 심리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그 성향이 또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은 분명히 3월달 대통령 선거가 아니겠나. 근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또 전부 규제로 가죠. 가다가 작년 말과 최근에 이제 이 표를 의식해서 규제 완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 간다 그러면 시장이 결국에 규제에 의한 시장 안정화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간다면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악재이기 때문에 불안한 시장으로 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물가 상승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요. 네. 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실질 금리로 본다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오르는데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는 그만큼 안 올랐기 때문에 뭐 시장에 보면은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전 실질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을 이제는 시장에서는 찾게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로 본다 그러면 주식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시장이 있겠죠. 근데 요즘에 또 새롭게 떠오르는 또 코인 시장도 있겠지만은 실제 자료를 조사해 보면은 2000년 1월부터요, 21년 거의 한 20년 동안 실제 그 우리나라의 월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였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도시 아파트 상승률이 5.5%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보다 오히려 이런 자산 가치가 더 많이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는 자산 가치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부동산이 더 매력적인 자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인상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두 이슈를 잘 챙겨 가시면서 투자에 유념하시는 그런 지혜가 지금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 시장에서 세금에 대해서를 지금 놓고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작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폭탄이라는 언론 기사까지 나오면서 네. 굉장히 많이 집값이 오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오르면서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랐는데요. 올해는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이 나올 개연성이 더 높죠. 그렇죠. 지난해 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인별합산이기 때문에 94만 7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20년도 부가죠. 20년도부터 21년도 부가가 1조 5천억 정도 거쳤는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5조 한 7천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토지분까지 합치면 8조 한 6천억 정도, 무려 한 8배 정도, 뭐 7배 정도 뛰거든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그 2005년도에 그 가구별 합산에 5억이었다가 2008년도에 인별 합산 9억으로 바꿨어요. 일가구 1주택에 대해서. 물론 다주택자는 그냥 6억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 이제 11억으로 올렸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던 2017년도 5월부터 지난 12월 말까지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21개구가 100% 더 올랐어요. 2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4개 구가 이제 95% 올랐어요.
근데 공시가격인 토지 공시가격이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소위 말하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가격의 기준,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도에 9억이었잖아요. 일가구주택이. 그렇죠. 예. 근데 2억 올린 거예요. 11억으로. 그러니까 부과 대상자가 거의 뭐 두세 배 늘었다고 봐야죠. 정부에서는 이제 그 인별합산으로서 지난해 94만 7천 명을 전체 5,200만 가까이 되는 인구로 나누어서 2%가 안 된다고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종부세 내는 건 아니잖아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누면은 거의 한 6% 정도 가까이 됩니다. 6%요? 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금년 되면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뭐 선거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여당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작년 수준에 동결하겠다. 재산세를 작년 수준에 동결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1년만 동결해서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뭐 선거용이고 장기적으로 이 조세를 개편하지 않는 한 아마 점점 더 이 부과는 높아지지 않겠나. 특히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우면 몸집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시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대부분 반 이상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에 또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이것도. 그렇죠. 자, 임대차 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연 임대차 시장에 어떻게 미칠 거라 영향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중과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종부세 중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얻으신 분들은 아마 못 팔고는 못 먹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는 물량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다주택자 중심으로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전월세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이제 급매물 정도로 전월세 시장도 이제 급매물 정도로 빠르게 소진되지 않을까. 하지만은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아파트를 또한 좋은 집을 살려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균형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이번 연도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부동산 시장 현황 분석각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다뤄볼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집 사도 될까? 적당한 매수 타이밍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일 듯 싶습니다. 자, 불장 속에서도 다수의 실수요자들은 올해는 전월세 그만하고 싶다. 올해는 꼭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실수요자들의 갈증을 풀어줄 만한 시장이 펼쳐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의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주시죠. 우선 뭐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는 입주 물량이 많아야 안정화됩니다. 금년도의 입주 물량은 뭐 지난해보다 반토막 정도 납니다. 지난해에 약 한 37,800가구 정도가 서울의 입주 물량이었고요. 금년도에는 뭐 부동산 1사 자료를 보면 17,0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동산 지인을 보면 1,200가구밖에 안 됩니다. 결국에는 2만 가구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다 이제 7월 말 그 임대차 3법이 끝나고 또 한 번 계약 시간이 돌아오는 8월쯤 되면은 최초 계약자는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 폭등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보유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세 정감 문제 때문에도 전세가 반전세나 또 월세로 전환되는 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 5억인데 만약 1억 정도 올리게 되면 그 1억 올리는 걸 월세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또 줄어들어 전세는 상대적으로 희소성 가치 때문에 높아지고 반전세 월세는 또 가속화되고 이게 아마 가을쯤 되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전월세 시장. 올 한 7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임대차 갱신에 대한 물건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기가 된 것들이. 그럼 이제 폭등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전월세 시장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에 나왔던 얘기 한마디로 이제는 전월세 그 월 전세 수급 지수가 뭐 10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급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몇 달 전에 나왔던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거든요. 근데 KB국민은행 자료는 달라요.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더 시장에 친숙한 KB국민은행 자료가 맞지 않을까. 한마디로 서울시역, 그다음에 수도권의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요. 수요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임대차에 대한 전월세에 대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쓴 물량이 8월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이제 폭등한 가격. 지금 보면은
지금은 괴리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신규와 갱신이 거의 4억 정도가 차이 나니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정도로 이제 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달에는 굉장히 더 큰 시장, 전세 시장의 지수가 굉장히 더 수요 중심으로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부에서 이 전월세 시장을 잘 못 읽는 쪽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필요한 주택이 아닌 원룸 주택도 공급량으로 보기 때문에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청년 임대주택이 한 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전부 원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라가는 거는 방에 한 칸, 두 칸 있는 주택이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거 원룸까지도 공급량이라고 생각해서 총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다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시장을 더 들여다 보면은 방에 한 칸, 두 칸, 세 칸짜리가 없는 거고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은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가을쯤 되면은 또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물량들의 재계약이 돌아오면 가격은 아마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봤을 때는 올 하반기에 있어서는 전월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높다. 그렇죠. 올 봄의 이사철에는 뭐 물량이 그래도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시장에 그 아직 변동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물량이 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그 매매 시장에서 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해가지고 좀 넓은 원룸이 아닌 투룸이 아닌 쓰리룸에 대한 아파트 개념의 오피스텔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요. 네. 이 인기가 과연 언제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건축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세 이하는 이 분양권 전매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과천이나 인천서 분양하는데 수백 대 1, 뭐 1000대 1이 넘어버리고 과열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거용으로 이용될 때 전입을 하고 주거용 이용될 때는 다주택자에 걸려요. 그리고 대출도 규제가 없습니다. 이건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도 한 70%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비아파트 부분이면서 주거용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은 건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오피스텔은 이제 그 대부분 전용률이 떨어집니다.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기에 끌지는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는데 이제 전월세는 잘 나가요. 그런 인기 상품이지 수익형 부동산이지 자산을 그 증식할 수 있는 캐피탈 게인을 바라보는 그런 자산은 아니라고 봐요. 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네. 현재 지금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조정기가 온다고 하면 네. 과연 지금 오피스텔 시장도 같은 조정기 아니면 하락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예,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이 왜 작년에 인기를 얻었느냐 본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 대한 대체제로서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렇죠. 워낙 뛰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아파트는 못 사겠고 그러면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을 봤을 때 오피스텔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장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파트보다는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주택자 중심으로 본다면 업무용으로 뺀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아파트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대체제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부분도 이제는 조정을 같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규제 완화를 좀 정부가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오피스텔 인기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는 전매가 자유로운 110 미만 이었는데 110 미만으로 지금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 50에서 70 미만으로 더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풀어줬다가 다시 한번 쪼일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아파트 가격 조정 받는다 그러면 오피스텔도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 봅니다. 그 비아파트 상품에 대한 어떤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오피스텔이 그 이제 올 금년 1월 1일부터 120제곱미터 이하도 난방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1억 원 이하 공시 가격의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죠. 투기 붐이 일어났었는데 오피스텔도 정부가 우리 그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은 뭐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정기는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전월세 시장은 하반기부터는 좀 더 혼란스러울 것 같고 비아파트에 대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하락기를 겪을 수 있는 여건인데 그럼 올해 2022년도에 집을 사도 될까요? 저는 그 앞서서 요 말씀 하나 더 드릴게 예. 오피스텔도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여야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양도세 중과세를 양도소득세법 개정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봐요. 그건 아닙니다. 규제 지역에서만 양도세가 중과세 되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 돼요. 그렇죠. 네, 끝납니다. 물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을 바꿔야 되니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야 합의하게 해야 되겠지만, 자, 이 오피스텔 자체가 만약에 주거용으로 이용돼서 다주택자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종부세 중과세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제해 준다 그러면 가격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과연 그 실질 소유자는 주택을 언제 사야 되느냐?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죠. 네. 제가 볼 때는 분양은 뭐 언제든지 받아도 됩니다. 청약을 통한 분양은 얼마든지 좋은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약 통장 가입자가 전국에 한 2,800만 명, 서울이 620만 명 정도. 그중에 1순위가 360만 명이 넘습니다. 당첨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정부는 그 지금 현재 대출 규제를 중도금 대출은 규제는 안 하고 있어요. 이 신규 분양입니다. 근데 재고주택을 구입했을 때 중도금 대출은 규제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또는 상당 기간 무주택자에게는 이 대출을 완화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준다면 언제 사야 되느냐? 청약 통장을 통한 이 청약은 뭐 언제든지 좋고요. 언제든지. 네, 그리고 사전 청약도 괜찮습니다. 사전 청약의 그 85%가 지금 청년 임대주택이나 또는 뭐 신혼부부나 또는 이렇게 집 없는 사람한테 먼저 주기 때문에 그 집 없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전 수요나 재고주택 수요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2017년도 12월 13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을 내놓은 이후에 지난해 5월까지 임대주택에 들어간 주택이 160만 6천 가구인데 그중에 금년도에 시장에 나올 물량이 한 29만 호 정도 됩니다. 물론 비아파트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오면 만약에 매도하지 못하면 10년 임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매도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물량으로 인해서 좀 알짜 물량을 고를 수 있고요. 굳이 아파트를 원한다 그러면은 미래 가치가 있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 신속 통합 기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교수님 말씀은 무주택자는 무조건 청약에 대한 기회를 노려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1주택자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하는 자세를 좀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셨고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적당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다뤄볼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올해 눈여겨볼 만한 유망지역 전격 분석입니다.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부동산 관련 고민들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주택자 등 세금이나 증여 관련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그래서 어느 지역에 과연 내가 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한번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의 어떤 의견이 굉장히 좀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요. 자, 실거주자, 네. 무주택자나 일시적 이주택자들 과연 어떤 지역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우선 돈이 얼만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금. 네. 그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는데 만약에 이제 강남 지역이라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가 가장 유명한데 가장 적은 걸 사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못난 일 사야 됩니다. 그게 쌉니다. 입주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좋은 거를 비싸게 사면 오래도록 자금이 묶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 특히 이제 서초 지역이라든지 방배 지역. 이 방배동은 이제 그 11군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고 대부분 단독주택인데 재건축합니다. 네. 아직도 이제 시작하는 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바로 이웃 동작 지역도 괜찮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 방배동 사당동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쪽도 괜찮고요. 특히 이제 그 이수역에서부터 사당역 사거리까지 오른쪽으로는요.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전 있는 네, 거죠. 거기 보면 지역주택조합이 많은데 이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저쪽도 동쪽으로 가면 송파 지역도 이제 마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괜찮습니다. 거긴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쪽 괜찮고요. 강북으로 건너가면은
대부분 재개발 사업주가 많습니다. 특히 은평이나 또는 역촌동이나 대조동이나 또 이쪽은 뭐 불광동 쪽은 지금도 많은 단지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는데 거기도 저 같으면은 네. 다세대 지하방을 사겠습니다. 돈이 적은 돈이 묶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도 입주권 나옵니다. 그 이자 계산하면 추가 부담금 더 작은 걸 사는 게 나아요. 예, 그런 지역. 특히 이제 지구 지정이 된 지역, 특히 서울시가 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 통합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동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노원지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상계동 지역은 이미 용적률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리모델링 해도 수익률이 별로 없는데 이 강북구나 성북구 쪽으로 오면 재개발 사업 지구가 수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동대문이나 또는 그 동대문구도 저기 저기 그 중관동까지 있으니까 그런 지역의 재개발 사업 좀 괜찮고요. 영등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는 현재 가치를 거래되면서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 가치가 있지 않은 부동산은 현재 가치가 높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실수요자라면 한 5년에서 10년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주택 가격은 신축 가격부터 5년까지가 좀 비싸고요. 또 10년 정도 되면 이제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요.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도 아니고 15년 넘으면 뭐 리모델링 가능하지만 그래서 10년 전 되는 주택으로 옮기되 자기 분수에 맞으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 예전엔 그랬죠. 새 울고 물소리 나면 가격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히려 산속에 뭐 숲세권 얘기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도로로 나와서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도로 교통에 편리한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남이 24군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중동 1지역, 3지역, 단대지역, 상대원 3구역 이쪽은 거의 끝나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수진동이나 태평동이나 은행동은 진행 중입니다. ING입니다. 이런 쪽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단지를 사놓는 게 작은 아파트를 사거나 주택을 사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광명시가 지금 또 이 R-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분양하고 3,400세대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그 뉴타운 지역은 거의 다 진행 중입니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올해는 아니더라도 가격이 만약에 보합세들이 약보합세로 돌아선다면 그 역시 투자 가치가 있는 이유가 광명은 광명시흥지구가 7만 가구나 신도시가 들어갑니다. 그 초입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 아닌가. 그 이외에도 뭐 돈만 있으면 많이 투자하면 좋은데 또 세금 걱정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한 지역에 내가 필요한 면적 규모의 적정한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교통이 좀 편리한, 네. 좀 시끄러운 곳에서 매입을 해라 네. 라고 말씀하셨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을 좀 명시하면 서초의 방배, 그리고 동작구의 특별계획구역, 그리고 송파구 마천, 강북 지역 전반적으로 재개발 구역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네. 근데 이게 뭐 정권이 바뀌던 또 바뀌던 일단 부동산 가격은 그 타임라인과 페이먼트 라인을 보면은 상승 우상향되면서 상승 곡선에서 등락폭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전의 부동산 가격을 생각하면요. 지금 상승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도심지에는 그럴 겁니다.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평론가님께서 네. 한 말씀, 유망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역시나 이제 오세훈 시장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오세권. 이게 좀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오세권을 좀 주목해야 받는다. 서울 시내 뭐 예를 들어서 역세권, 뭐 학세권, 몰세권, 수세권, 숲세권 이렇게 해서 이제 오세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오세권을 갖춰준 곳이 옥수동, 뭐 흑석동, 신천동, 전농동, 광장동.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랑 다 비슷해요. 그래서 워낙 이 수요도 많고 워낙 그 인기 지역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5건의 세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거론됐는데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신속 통합 기획, 저는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미가 2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거의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는 그 도시 계획 결정 부분이 이제 5년 걸릴 거 한 2년 반, 2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뭐 심의도 1년 6개월 걸리는 걸 반으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얼마 전에 또 음마아파트가 신청했다는 이슈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본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신속통합 기획에 들어가는 뭐 목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투자자 입장이라면
또 이런 강남 지역에 있는 재건축 쪽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오세권, 네. 오세권과 그리고 신속통합 기획에 대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한번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무주택자,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청약 시장이 있습니다. 청약 시장에 대해서 노려볼 만한 곳, 그리고 청약 제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바꿔주면은 좀 더 실수요자들이 좀 접근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을 말씀이십니다. 지금 불만이 있어요. 네, 불만. 3기 신도시가 전부 31만 가구입니다. 지금 지난해에 그 사전 청약이 3만 200 가구를 했고요. 금년도에 한 6만 한 5천 가구 정도 사전 분양을 할 계획인데요. 이 전체 물량의 85%가 그 일반 그 청약자가 아니고 특별 공급입니다. 일반 청약자는 15%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청약 통장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또는 무주택 기간이나 또는 부양가족 수를 따지다 보니까 이 가점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30대, 40대가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바꿨는데 이 제도를 세대별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1000가구 정도를 공급한다면 30세대의 무주택 비율, 40세대 무주택 비율, 50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0대 무주택자가 전체 가구 수의 30%라면 분양 물량의 30%를 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40%가 40대가 40%라면 40%를 배정하고 50대, 60대는 집이 있겠죠? 여기는 20%, 10%를 배정해서 그 세대 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30대가 40대, 50대한테 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무주택자가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한다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 지역에서 가까울수록 돈 된다. 강남.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기 신도시가 지난해로 입주 3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모 방송에서 특집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89년, 90년도에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의 물량이 전부 29만 2천 가구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보다 적습니다. 3기 신도시는 31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가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 중동, 3번인데 그중에 어디가 가격이 가장 높을까요? 역시 분당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남에서 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딜까요? 신도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탁지개발지구의 과천이 48만 평입니다. 여기가 가장 가깝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하남 교산지구가 아니겠나.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또 따라가거든요. 세 번째는 그래도 서울에 가까운 지역이 다 경계선에 있지만은 고향 창릉지구가 3만 가구 넘어서 3만 8천 가구입니다. 꽤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지구나 부천 대장지구 좀 떨어져 있으면서 규모가 큰 데가 바로 왕수 1지구인데요. 여기 6만 6천 가구로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왕숙지구에서 서울로 진입하기는 도로가 딱 한정돼 있어요. 구리시로 가는 도로와 올림픽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GTX 선이 있는데 그게 전체를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죠.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가 청약을 통해서 신도시에 받는다면 강남에 가까운 지역. 자, 서울 시내에서는 여유가 있다면 물론 강남에서 재건축으로 남는 잉여분 그거를 분양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강북도 일부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금년도도 꽤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수도권에서 재건축 시장에서 잉여분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광명시가 좀 있는 편입니다. 광명시가 지금 3,400가구 중에서 약 한 1,000가구 정도가 분양을 좀 할 계획이고요. 성남시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도 고양 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잉여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잉여 부분을 쫓아서 분양을 받는 것도 당첨된다면 아마 로또가 아니겠나. 어차피 그 분양을 받게 되면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의 한 7, 8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청약 시장을 준비하는 우리 실수요자들에게 강남을 기점으로 가까운 곳에다가 우선적으로 청약을 넣어봐라 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 세 번째 이슈로 올해 눈여겨볼 만한 유망지역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다뤄볼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 대비 2022년 부동산 대전망입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간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던 다양한 정책과 규제가 판치던 지난해였습니다. 자, 새롭게 맞닥뜨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빅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인데요. 자, 정책적인 측면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지난해에 양도세에 대한 기준,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네. 자, 매물이 과연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매물 공급량이 좀 나올까요? 정부는 이제는 양도세 1주택자에 대해서 완화를 하면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이제 완화해 줘야지만 사실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주택자들이 지금 뭐 퇴로가 없어요. 지금 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요. 특히 이런 그 퇴로를 만들어 줘야지만 다주택자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지금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증여가 많아지는 이유도 바로 이런 다주택자들이 말 그대로 퇴로를 열기 위해서 사실 증여로 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연도에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지금 뭐 정치권에서 이슈가 나오곤 있지만은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달라. 이거야 열어야지만 사실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수님, 비과세 같은 경우에 1주택자에 한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럼 다주택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중과에 대한 유예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할까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3월 9일 날 대통령이 되면 가능성은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재조정하겠다니까 뭐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조정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다주택자가 지난해 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48만 5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만 해도 주택 수로는 한 12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일식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난해 그 제시했던 내용이 있어요. 6개월 이내에 팔게 되면 100% 면제해주고, 8개월 이내에 팔게 되면 50% 면제해주고, 또 1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 뭐 4분의 1만 내게 한다. 저는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요. 여당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안 된다면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윤 후보가 뭐 1년 내에 이렇게 그 소득세법을 개정하거나 양도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역 규제를 그 조정할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25개구가 전부 조정 대상 지역의 투기 과일지구입니다. 이걸 좀 조정하면은 또 세 완화가 될 수 있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세 조정은 될 거라고 봐요. 양도세에 대해서는 네. 올해 조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조정이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에 그 홍구멍이 났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부담스럽게 느꼈던 사람들은 이 기회에 양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매도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매도 물건이 나온다면 서울의 물건인가 수도권 물건인가 지방 물건인가 중요해요. 대부분 서울이 아닌 지방이나 수도권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수도권의 집값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요. 서울에 강남에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게 18만 5천 가구나 되고요. 개인 사업자가 50만 4천 가구나 됩니다. 이건 팔 수가 없어요. 약 한 70만 가구 정도는 매물로 못 나오고,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8만 가구 중에서 약 한 5, 60만 가구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과 다주택자들의 어떤 중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됐습니다. 자, 올해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대출 규제, 여전히 대출 규제가 진행된다고 하게 되면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확실히 효과는 좀 어느 정도 미치고 있다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일어난 이후로 사실 이제는 매수 심리가 좀 꺾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도 사실 이제 청약 시장에서도 뭐 최근에 뭐 송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분양을 포기하신 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 DSR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말고 잔금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DSR 규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위축이 되는 시장이 위축되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과연 그러면은 하락세로 갈 것이냐?
지금 상승률이 줄어든 거지 상승 추세는 계속 가고 있거든요.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민간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인데요. 이런 서울 아파트 값이 0.0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상승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기 지역은 계속적으로 뭐 대출 규제가 오든 간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실소자 중심, 특히 자본이 좀 떨어지시는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주 단위의 DSR 규제는 굉장히 좀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의 영향은 가능성은 올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출 규제가 하락이 아니라 일단은 좀 상승률의 둔화, 맞습니다. 에 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자, 우리 교수님 이제까지 지금 좀 전 말씀하실 때 대선에 대한 어떤 비중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네. 그럼 대선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규제 강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 네. 확연히 다릅니다. 과연 이 대선 3월 9일 이후에 대선이 미칠 영향, 부동산의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된 분께서는 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뭐 우리 권혁중 전문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은 세계 최초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완화하겠다 했어요. 특히 대출 규제 완화한다 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규제 강화로 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 뭐 금융감독위원장도 한 번 더 이번 달인가요 금리 올릴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물러나겠지만은 규제 강화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그 변곡점이 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내놓은 것들이 규제 강화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게 국토보유세거든요. 땅을 한 평이라도 갖고 있으면 일단은 세금을 물리겠다. 조세로 규제 완화하거나 대출로 규제 완화는 두 가지 방향이에요. 그래서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지금 실효세율이 0.17%, 보유세가 0.1에서 0.4예요. 근데 이걸 1%까지 올린다면 0.17%에 1%면 6배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 모은 돈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90%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이건 아마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 반대하냐면 10억짜리 주택이 20억 됐다고 해서 20억짜리 팔아서 10억짜리 두 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본이득은 소득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소득은 분명히 과세해야 됩니다.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본이득은 불로소득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개발 이익이지만 미실현 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받는 사람은 불로소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전후는 규제 완화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기대될 수 있어요. 가격 상승.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규제 완화,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어떤 뭐 야당이 지금 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게 거래 절벽인 이유가 딱 대선 보고하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만나는 다주택자를 만나도 일단은 거래 절벽입니다. 안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일단 대선을 보고 나서 그러니까 3월부터 이제 6월 1일 재산세 기준이 이전에 이 사이에 분명히 이제는 움직이겠다라는 분이 태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의 중요한 변곡점은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만약에 이제 야당 쪽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완화 심리, 그러니까 세율에 대한 완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다시 한번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영향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 보셨을 때 네. 2022년도 네. 부동산 시장 전망을 했을 때 핵심 키워드 네. 하나만 딱 정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러티브가 뭐냐면은 이제는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좀 볼 수가 되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관련돼서 내러티브가 이겁니다. 불패신화죠. 한마디로 이제 사면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자산 가치가 뛰어.
이게 계속적으로 내러티브로 작용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수요가 있는 것이고, 근데 올해 이제 부동산의 이런 내러티브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 크다고 봅니다. 뭐 대선이 있던 간에 일단은 주요 지역, 뭐 서울 지역, 인기 수도권 지역은 이런 부동산 불패의 내러티브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심리에 따라 가기 때문에 이런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인 어떤 우상향의 그래프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하락 변수는 있어요. 뭐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기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는 부분. 그다음에 또 대선으로 인한 변수로 인해서 또 정책이 완화되는 기대 심리가 꺾이는 부분. 이런 부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이런 부동산의 내러티브는 지금까지 꺾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번 연도에도 조정을 받을지언정 계속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평론가께서는 2020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불패 신화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핵심 키워드 말씀해 주셔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그 금년도의 논란은 지난해 세금 폭탄이었다면 세금 논란이 아니겠나. 이게 보유세가 됐든 양도세가 됐든 종합부동산세가 됐든 금년도에는 계속적으로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세금일 것 같습니다. 세금. 네. 세금에 대해서 뭐 제 생각에는 취득세나 양도세는 지금 완전 중과세돼 있고요. 네. 보유세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좀 조심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은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은 열어놔야 되고 그 안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미 늦은 것에 되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올린 쪽으로 간다면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게 그 다주택자도 사실은 매각 차익을 바라고 들어왔다면 투기꾼이지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그 월세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면 그들도 임대주택 공급자거든요. 이게 정부만 임대주택 공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민간인도 임대주택 공급자인데 그런 면들을 전부 감안한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세는 없애야 되고요. 이거는 보유세에 포함시켜서 중장기적으로 이미 누진 과세가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다 내고 보유세 다 냅니다. 근데 거기다 더 이렇게 이제 엎쳐서 투기꾼으로 몰고 이렇게 해왔던 그 문재인 정부가 시장을 좀 더 왜곡시키지 않았나. 그러고 이제 지금 또 일시에 또 이렇게 규제 완화하면 그동안 또 세금은 내고 팔았던 사람 어떻게 하느냐, 돌려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취득세도 문은 열어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보유세 가지고 세율을 조정하는 그런 그 세제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OECD 36개 국가 중에서 GDP 대비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 부담률을 보면은 2019년도에 우리가 7번째였어요. 2020년도에 지금 4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 공시가격이나 공시시가가 올라가면서 세율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제일 높은 나라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고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지않게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부는 이 점을 좀 감안해서 향후에 그 부동산 조세와 관련된 것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좀 공정하게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세제 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의 핵심 키워드 세금,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에서 선순환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문제가요. 예. 거래세가 취득세와 양도세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그 양도세를 소득세로 봅니다. 거래세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빼면 우리나라 세금이 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귀중한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2022 부동산 대전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전해주신 권대중 교수님, 권혁중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관련 고민들로 골치 아프셨던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1시간 동안 준비한 내용 함께 보시고 새롭게 맞이한 2022년 새로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www.rtomato.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